네, 이번 강의는 챕터 4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어떤 시계열을 월드 디컴포지션이라는 방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일단 중점적으로는 박스 젠킨스 두 교수님께서 AR 혹은 MA를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 어떤 시계열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월드 디컴포지션은 1938년 월드가 쓴 글에 의해서 어떤 의미의 평균이 0인 코베런스가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가 주어지면 그 프로세스는 잔차들, 과거의 잔차들과 그 다음에 이번 기수의 관련된 요소의 이 두 부분의 합으로 항상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프로퍼티들을 말씀을 드리면 XT가 AR이든 MA든 아르마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분해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ET라는 것은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여러 번 정의했다시피 어떤 ET라는 프로세스가 화이트 노이즈라면 기대값은 0이고 variance는 어떤 특정한 상수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오토 코베리언스들은 전부 다 0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는 화이트 노이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T라는 것은 일단 부르기로는 linearly deterministic component라고 부르고, linearly deterministic이라는 뜻은 뭐냐면 과거에 있는 정보들을 보고 현재 오늘의 KT를 유출을 선형으로, 과거의 정보들을 선형으로 결합해서 오늘의 KT deterministic component를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KT랑 그 다음에 ET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없다, 이렇게 분해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 젠킨스의 모델링 필로소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박스 젠킨스가 품었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XT라는 시계열이 쭉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샘플을 뽑았더니, 예를 들면 처음 뽑았던 샘플이 마이너스 0.5,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마이너스 1.5, 네 번째가 2, 이런 식으로 뭐 랜덤해 보이는 어떤 시계열을 뽑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던 방식은 뭐냐면 XT가 MA 뭐 2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된다. MA가 XT가 AR 뭐 5를 따른다고 어떻게 정의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 뭐 익스펙테이션이 어떻게 된다, 베어리언스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스 젠킨스가 의문을 푸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시계열, 어떤 임의 시계열 하나만 보는데 이 시계열이 MA2가 맞는지 AR5가 맞는지 혹은 AR10이 맞는지 이걸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해야 되는 것은 MA인지 AR인지 뭐 혹은 뭐 아르마인지 이것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스페시피케이션이 정해졌으면 레그를 몇 개 쓸 텐지, MA1을 쓸 텐지, MA10을 쓸 텐지, 이것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 셀렉션 크라이테리아, 그 다음에 이거는 레그 셀렉션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전부 다 정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것이 박스 젠킨스의 모델링 필로소피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일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필로소피를 구현하려면 요 네 가지 스텝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박스 젠킨스의 모델을 쓰려면 반드시 어떤 시계열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계열 T를 시간이 쭉 간다고 봤을 때 그 시계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어떤 시계열이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면 어떤 조작을 통해서 일단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하게 바꿔 주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모델인지 스페시피케이션을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맞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사용할 레그의 숫자를 정합니다. 여기서 아르마 PQ를 쓴다 그러면 P 스타 Q 스타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MA1
representation을 쓰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xt는 베타의 x의 t-1의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코에피션트를 알아야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오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 베타 값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관측한 데이터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 베타 값을 추정을 해야 된다. 그게 3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런 식으로 하면 자 우리가 어제 데이터 알고 있고 오늘 데이터 관측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번 페어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내일 데이터를 안다면 그걸 가지고 베타를 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의 데이터를 추정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페어가 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 때 추적 오차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본 거는 이거야. 근데 내가 첫째 날 데이터를 내일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 데이터를 관측을 하고 모레 데이터를 추정을 했더니 이게 추적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발라내서 추적 오차를 최소화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해서 추적을 했는데 추적 오차가 너무 크다라고 발견이 되면 MA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레그가 적절히 세팅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떤 오리지널 데이터를 코베런스 스테이셔널하게 바꿔놓고 시계열 분석을 하는데 자, 아르마 PQ 모델을 일단 놓고 MA가 맞는지 AR이 맞는지 MA가 맞다면 MA1이 맞는지 MA2가 맞는지 등등을 계산을 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모델에 고유한 파라미터들 여기 MA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레그에 붙는 코에피션트를 추적을 해내고 요것은 이제 estimate 샘플로부터 추정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모델이 완전히 되면 실제 데이터를 넣어가면서 그러니까 1월 1일 데이터를 가지고 1월 2일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실제 1월 2일 데이터랑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진짜로 제대로 잘 추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무엇을 사용을 해서 MA인지 AR인지를 구분을 해내는지 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을 배웠습니다. 오토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오토 코베리언스 감마의 i를 감마의 제로 베리언스로 나눠진 것이 오토 코릴레이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것이 지금 감마의 i인데 자 i 번째 오토 코베리언스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계열이 자 한 번을 뽑았더니 xt x의 t-1 이렇게 해서 x의 t-i 그 다음에 x의 t-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과거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았다고 칩시다. 자, 두 번째로 뽑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y의 t 자 똑같은 개수의 시계열을 또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y의 t 똑같은 파퓰레이션에서 뽑았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샘플이 생기죠. 자 두 개의 샘플이 생기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i의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냐면 i만큼 떨어진 거 어떻게 됩니까? t하고 t-i하고 i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막 t가 지금 이런 t 기수에 나오는 데이터가 이렇게도 한번 나왔고 이렇게도 한번 나왔고 여러 번 뽑으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변할 텐데 xt도 한번 나오고 yt도 한번 나오고 zt도 한번 나오고 여러 번 나올 텐데 걔네들이 변하는 거 대비 i만큼 떨어진 애들이 여기도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변하는 방향성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것이 오토코베리언스의 정의죠. 자 그리고 감마의 제로는 그냥 본인 자체의 베리언스니까 요거의 베리언스 이렇게 베리언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햇으로 씌워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진정한 오토 코베리언스나 진정한 오토 코릴레이션 로 i를 측정을 하려면 파퓰레이션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진짜 값은 모르고 우리는 샘플을 요만큼만 우리가 아주 큰 진짜 파퓰레이션 중에서 우리는 요만큼만 관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샘플이라고 치면 우리는 이 네모 안에 있는 샘플만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체에 있는 여기로 말하면 요게 로의 i고
우리는 샘플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로의 head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의 head i는 자, 이거를 우리는 샘플을 보고 우리가 최대한 로의 i 전체 진짜 파퓰레이션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이거,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샘플을 가지고 오토 코릴레이션을 자,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관측한 샘플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것을 오토 코릴레이션 중에서 head 해서 샘플 오토 코릴레이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 코릴레이션을 알게 되려면 샘플 오토 코베리언스를 알아야 되고 샘플 베리언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는 그냥 구하면 되고 샘플 오토 코베리언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자, t개의 샘플, large t, 대문자 t개만큼의 샘플이 있다면 우리가 각각의 xt를 관측을 하고 그거랑 i만큼 떨어진 시계열만큼의 t-i를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측한 모든 평균 값들을 평균을 놓으면 오토 코베리언스, 파퓰레이션 오토 코베리언스를 측정했을 때의 모양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이게 진짜 파퓰레이션에서 계산한 오토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샘플밖에 못 보니까 샘플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밖에는 우리가 이게 베스트 아니냐, 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샘플만 보고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베스트 아니냐. 물론 여기 나오는 평균 값은 그냥 샘플 전체를 봤을 때 평균 값을 내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자, 주의하실 점은 샘플 오토 코베리언스를 나눌 때 우리가 본 전체 시계열의 숫자, 샘플 수로 나눈다는 것이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간단한 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을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제가 오늘을 살고 있고 자, t에서 i만큼 떨어진 과거치만큼의 자, 오토 코릴레이션, 아니면 오토 코베리언스를 관측을 하고 측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1000개의 시계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자, 1부터 첫 번째 거부터 1000개의 시계열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990 다시 쓰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시계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계열이 자, 1월 1일부터 자, 해서 1월에 1000번째 날까지 뭐 있다면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나는 이 시계열이 내가 딱 1000일만큼의 시계열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오토 코베리언스를 얼마짜리를 측정할 거냐면 999일만큼의 갭이 있을 때의 오토 코베리언스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감마의 999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누는 숫자는 999로 나누게 되고 자, 여기서 원래는 시그마 해서 여기는 이런 식의 것들을 전부 다 더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x의 t가 한번 관측이 되면 그것과 999만큼의 시계열 차이가 나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면 여기 999 이런 식의 시계열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999만큼의 차이가 나는 시계열은 하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를 아무리 여러 개를 더하려고 해도 1000번째 데이터와 첫 번째 데이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만 이 오토 코베리언스를 정하는 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숫자를 더해서 오토 코베리언스를 만들고 싶어도 시계열의 갭이 커지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원래 위치와 과거의 이 레그가 커지게 되면 더할 수 있는 숫자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예에서는 지금 하나밖에 못 더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역으로 또 나누는 숫자는 내 시계열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아주 큰 숫자로 나누기 때문에 요 감마의 i고 i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그리고 파퓰레이션일 경우에는 t가 엄청 큰 숫자겠죠. 거의 무한대로 가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오토 코베리언스가 점점 뭘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자, 오토 코베리언스를 제가 감마의 i만큼 떨어졌을 때 라고 쓰게 되면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t고 t하고 i만큼 떨어졌을 때 오토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갭이 i가 아주 큰 숫자이고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인 경우에는 샘플의 수가 거의 무한대로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주 큰 파퓰레이션에서 그 다음에 아주 먼 거리의 데이터들은 여기서 오토 코릴레이션 아니면 오토 코비런스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왜? 오토 코릴레이션이 t로 나누는데 t가 엄청 큰 숫자고, 자 시그마로 해서 뭘 더할 텐데 여기서 더하는 숫자는 이 i가 커질수록 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위에서 말씀드린 지금 이 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감마의 i는 점차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을 살고 있을 때 아주 먼 과거랑 오늘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진다. 그것이 파퓰레이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을 우리가 말로 풀어서 하면 상당히 리저너블한 어썸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마 샘플의 오토 코베런스 이렇게 잡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샘플의 오토 코베런스를 또 이용을 하면 샘플의 오토 코릴레이션도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것들을 구해서 어디다 써먹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려는 일은 뭐냐면 어떤 시계열 샘플을 보고 이게 AR이 맞는지 무빙 에버리지가 맞는지를 구분을 일단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옵티멀 레그를 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그래서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하고 무빙 에버리지 모형은 코베리언스 스트럭처가 다릅니다. 자, 만약에 MAP 모형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예로 MA1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거기에 관련된 만약에 어떤 시계열 XT가 무빙 에버리지 1을 따르게 되면 오토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쓰게 되면 코베리언스랑 코릴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면 MA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MA1일 경우에는 첫 번째 레깅 텀, 첫 번째 여기서 만약에 ET가 있고 이렇게 되면 MA1이라 그러면 그 과거 직전에 화이트 노이즈랑 자기기의 화이트 노이즈만 관련이 있고, 그 이전의 화이트 노이즈들은 전부 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토 코릴레이션이, 만약에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면 첫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그냥 본인의 베리언스, 두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하면 이때부터는 전부 다 갑자기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어떤 숫자가 나오다가 그 자기가 쓰고 있는 레깅 텀 맞는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벗어나면 바로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고 AR1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계열 관련해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아니면 오토 코비런스를 쭉 구해 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값이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베타만큼의 승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베타의 1승, 베타의 2승, 베타의 3승 이런 식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베타가 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 여기서 어떤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은 오토 코릴레이션인데, 그 값이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왜? 베타에다가 승수를 하나씩 더해가니까. 자,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갑자기 0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갑자기 0이 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가정하에. 자, 그러니까 이걸 구하게 되면 어떤 유출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시계열이 주어졌을 때 그 시계열의 오토 코베리언스를 다 구해봅니다. 첫 번째 오토 코베리언스, 두 번째 오토 코베리언스 쭉 구해서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오토 코베리언스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혹시 MA의 오토 코베리언스 스트럭처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MA를 일단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추가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을 잡았는데 1, 2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해봤더니 이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오토 코릴레이션 스트럭처가 의심이 되니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적절한 레그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MA랑 AR 중에서는 오토 코릴레이션 스트럭처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샘플이 주어졌을 때 그것과 관련된 오토 코릴레이션 아니면 오토 코베리언스를
구해가지고 이게 어느 시점 이후로 갑자기 뚝 떨어져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무빙 에버리지. 자,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했더니 이게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0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면 이거는 오토 리그레스 모델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 말씀 안 드린 거는 MA를 정했다고 말씀을 하더라도 여기서 몇 개의 레그를 쓸지를 정해야 되겠죠. 아직 P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고 방법론을 개발해낸 것은 이것을 쓸 거냐 이것을 쓸 거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 박스 앤 젠킨스의 1970년 아니면 그걸 서머리해서 다시 한 1976년도 페이퍼에서 나오는 팩트 2개, 3개를 공부를 할 텐데 그 전에 그 팩터들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Central Limit Theorem을 쓰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샘플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임의로 막 어떤 샘플을 막 추론을 했고 이 샘플이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꺼내온 건지는 모른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샘플을 합을 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 이번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럼 합을 하나 내고 평균을 한번 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뽑았다고 칩시다. 그걸 1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또 하나를 내고 그 다음에 그거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또 한 번 해서 세 번째 샘플을 만들어서 그 합을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합을 내면 x의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x라는 것이 어디서 뽑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균값이 있을 거예요. 이 x들이 실제로 파퓰런에서 뽑혔다고 치면 이 파퓰레이션의 진정한 평균값 뮤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파퓰레이션, 이 진짜 파퓰레이션에서의 평균이 있다고 치면 그것을 우리가 샘플 값으로 우리가 추출한 n개의 샘플로 나누게 되면 이것은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것이 Central Limit Theorem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것은 분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x2가 만약에 뭐 어떤가 12.8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이게 나올 만한 확률, 이게 도대체 여기서 나왔다고 치더라도 이게 12.8이라는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 확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파퓰레이션에서 나오는 각각의 숫자에 대한 확률 값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PDF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값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렇게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를 들면 1.96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도출이 되었다. 그리고 x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96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자,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더하면 이게 0.5%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가 95%가 된다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분포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도출해냈을 때 그게 가질 수 있는 확률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x라는 이 샘플들을 어디서 뽑는지를 정기분포에서 뽑는다는 가정이 안 했죠. 그렇게 되면 이 도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나올 확률 값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포에서 뽑든지 상관없이 그 분포로 내가 여러 번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샘플끼리 합수를 여러 번 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을 낸 다음에 실제 어떤 여기 있는 뮤가 이 파퓰레이션의 실제 평균값을 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누게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뭐를 지금 추정하려고 하냐면 자, 이 값은 우리가 샘플에서 계산한 값이니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샘플에서 샘플의 베리언스니까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샘플의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값은 이거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관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내가 x1, 2, 3 이런 식으로 쭉 뽑았는데 그게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 분포들의 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분포들의 합에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이 전체 집단에서의 평균값을 빼주면 그리고 그것을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뺀 요 숫자는 이것은 표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알게 되면, 자, 만약에 내가 이 구간 안에 있는, 나는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들, 이게 내가 어떤 숫자를 뽑았는데 그게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떤 숫자를 뽑을 때 그게 95%의 확률 안에 들어가는 아주 레어한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다면, 등등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샘플을 구해서 샘플 간의 평균을 냅니다. 이 뮤라는 건 몰라요. 이건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구할 수 있죠. 샘플 간의 베리언스를 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수치를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그게 요 안에 이렇게 아주 드문 케이스들 말고 요 안에 95%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값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자, 이건 샘플에서 나온 데이터죠. 이건 모르는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95%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어떤 값을 막 임의로 발견을 했을 때 그게 요 95% 안에 있으려면, 이 아주 레어한 케이스가 아니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스탠다드 노멀 디비에이션, 표준 정기분포이기 때문에 1.96하고 마이너스 1.96 사이에만 있으면 이게 95%에 들어갈 테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뮤에 대한 레인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 1.8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뮤라는 실제 이 파퓰레이션, 진짜로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샘플 파퓰레이션에서 평균값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서 요만큼 샘플만 우리가 관측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샘플을 보고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뭔지 모르지만, 그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1.5부터 1.8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딱 찍을 수는 없지만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음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 95% 정도는 된다. 즉 평균이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센트럴 리밋 시어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포를 알 수 없는 파퓰레이션에서 n개의 샘플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포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기 분포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샘플 간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파퓰레이션의 평균, 이건 모릅니다,를 빼서 샘플에 있는 스탠다드 디비전을 만들면 이렇게 구성을 한 어떤 숫자는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만든 숫자가 만약에 1.96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아, 이쪽으로 가는 요 부분의 확률이 2.5%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태티스틱, 통계량을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니까, 내가 어떤 이런 통계량을 만들었을 때 그게 95% 레인지 안에, 요 안에 있는, 요 중간쯤 있는 그런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려면, 아, 요게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1.6에서 마이너스 1.6 사이에 있는 게 확실하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부터 뮤를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해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나옵니다. 레인지만 나오죠. 왜냐면 우리는 샘플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수값을 핀포인트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유추는, 아, 이게 1.5부터 1.8 사이니까 그래도 0은 아닐 가능성이 95% 정도 되는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LT를 활용한 집단 파퓰레이션의 평균값을 추론하는 방식의 스토리라인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앤 젠킨스가 증명해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MAQ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는데, 제가 지금 P개의 레그를 쓰고 있는 모델이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Q 플러스 1, Q 플러스 2 등등의 레그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레그들이 있는 것과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대충
이런 식으로 베어런스가 구해진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돼서 오토 코릴레이션인데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코릴레이션이 아니고 오토 코릴레이션. 내가 만약에 T에 있고 T에서 I만큼 떨어졌을 때 요 사이의 관계를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95%의 확률로 그 오토 코릴레이션은 요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 두 개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은 요 사실관계들을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 partial auto correlation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x의 t 플러스 1 기수 내일 정도 되겠죠. 내일의 기수의 데이터를 이건 모르죠. 추정만 할 겁니다. 추정이니까 제가 햇을 달았습니다. 오늘, 어제, 그제 정보에서 m개만큼의 과거 데이터가 있을 때 그렇게 되면 각자의 과거 데이터를 아니면 오늘 데이터들 앞에 코에피션트가 붙을 거예요. 그 코에피션트들을 partial mth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등등등 partial auto correlatio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AR 모델을 쓰게 되면 자, 내일 데이터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면 오늘 데이터, 그저께 데이터 등등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것들을 보고 과연 알파 1, 알파 2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예측 오차들이 최소화되는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민 스퀘어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렇게 돼서 알파 1, 알파 2 등등을 추정을 하게 됐을 때 n번째의 오토코 릴레이션, partial auto correlation의 베어런스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ARP 모형, P개만큼의 레그를 쓰는 되는데 P보다 더 레그가 나갔을 때의 오토 코릴레이션 어떻게 되냐면 1분의 T가 되고 T가 만약에 우리가 샘플 수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되면 베어런스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팩트 1, 2, 3 이렇게 세 개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일단은 여태까지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박스 젠킨스의 모델링 필로소피 크라이테리아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한정된 개수의 샘플만 측정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XT는 어디서 나오는 애지? 아주 큰 파퓰레이션에서 뽑히는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 이만큼의 샘플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할 때 이 파퓰레이션이라는 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로 MA가 맞느냐 AR이 맞느냐를 일단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토 코베런스 스트럭처를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다.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추정하는 서스펙트하는 의심하는 진짜 트루 스페시피케이션이 MA라고 한다면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도 어차피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뽑은 샘플을 가지고 오토 코비런스 첫 번째 오토 코비런스 두 번째 오토 코비런스를 쭉 구해봅니다. 이건 샘플이기 때문에 제가 햇을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느 시점 이후로 어떤 첫 번째 오토 코비런스 두 번째 오토 코비런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1.5, 0.5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 0000 되게 되면 이것은 MA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MA 프로세서를 가진 것일 것이다. 선택을 할 수 있겠고 만약 첫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두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이렇게 해서 쭉 갔는데 오토 코릴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점점 0으로 줄어드는 게 되면 그것은 AR의 특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하면 오토 코베런스를 실제로 샘플에서 구해보고 그것과 그게 나타내는 특성이 AR의 특성과 더 가까운지 아니면 MA의 특성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느 시점에서 바로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지를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AR, 오토 코베런스가 이런 식으로 가면 MA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MA랑 AR을 이제 일단 추정을 하고 이 둘 모델을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몇 개의 레그를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만약에 샘플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했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 레인지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아까 팩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열의 샘플 수가 나오니까 그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두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세 번째 그러니까 레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첫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은 건 T하고
자, 여기 t-1 요만큼. 그다음에 두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건 t하고 t-2 두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각각의 밸류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컨피던스 인터벌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을 샘플로 정했는데, 자, 그게 만약에 true, 그러니까 진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면 그게 지금 이 안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거냐면 샘플 오토 코릴레이션이고, 만약에 true 오토 코릴레이션을 row라고 하게 되면 이게 true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고, 그게 만약에 자, 1.9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이라면 팩트 4.4.2는 뭐냐면 여기가 루트 t가 된다는, 여기가 루트 t가 된다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자, 로에서 진짜 로를 뺐을 때 루트 t의 1.9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의 루트 t가 되는 거라서, 자, 이 true가 이 안에 있을 수 있고, 요거는 관측이 돼 있는 데이터죠. 자, 그래서 요 레인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2.65니까 그 사이에 없습니다. 이거 밖으로 나가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로가 0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제 true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식이랑 똑같아지죠. 그렇다면 만약에 true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샘플에서 추정한 오토 코릴레이션이 이 레인지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 레인지 안에 없네요. 그 말은 뭔가요? true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이 첫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은 0이 아닌 어떤 값이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 항은 살려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내가 만약에 true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샘플에서 샘플 오토 코릴레이션을 정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다. 그렇게 되려면 이 안에 있어야 되겠다. 가정은 뭡니까? true 오토 코릴레이션 0이라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true 오토 코릴레이션 0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살리고, 자, 이렇게 되면 0.8이에요. 그러면 요 레인지 안에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true 오토 코릴레이션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샘플 오토 코릴레이션 요 안에 들어올 텐데 요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true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이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true 오토 코릴레이션 3가 0이 맞다는 얘기는 이거는 관여를 안 한다는 뜻이죠. 오토 코릴레이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 레깅 텀은 안 쓴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뭡니까? 내가 만약에 MA를 쓰기로 하고 몇 개의 레그를 쓸지 옵티멀 Q를 정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레그, 두 번째 레그는 쓰되 세 번째 레그는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때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숫자. 내가 지금 T일 때 t-3은 서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5%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쓴다. 그러니까 레그를 나는 하나 두 개만 쓰겠다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취해야 할 스페시피케이션은 옵티멀은 MA2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스 젠킨스의 제가 저기 레퍼한 그 논문에서 나온 GDP 분기별 GDP 성장률 추정하는 예를 제가 숫자를 바꿔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번 분기에 GDP 성장률이 XT-1인데 내가 다음 기에 GDP 성장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서부터 모르겠어요. AR인지 뭐 MA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레그 텀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전기의 GDP를 이번 기에서 받는다고 쳐서 만약에 MA는 일단 제거를 만약 한다고 칩시다. 자, 그것도 물론 아까 배운 거에 의하면 제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토 코비런스들을 한번 구해보면 되죠. 그래서 AR이 맞다면 뭘까요? 오토 코비런스가 0으로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3-31에 의해서. 자, 그래서 만약에 일단 AR은 구했다고 치고 AR을 쓰기로 했다고 치고 몇 개의 텀을 써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AR1을 써보겠다고 하겠습니다. AR1을 쓰게 되면 오늘의 데이터는 어제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오늘의 잔차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과거에 관측한 분기별 GDP 성장률이 쭉 있을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제가 GDP라고 안 하고 GDP 성장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GDP는 통상은 이번 기에 생산한 국내 총 생산이 다음 기에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GDP 자체는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코베런스가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GDP 성장률을 하게 되면 1% 갔다가 마이너스 0.5%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박스 젠킨스의 방법을 쓰려면 프로세스를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하게 일단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레이스로 일단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요런 식의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방식 이것은 별도의 통계 교과서를 찾아보시면 회귀 분석 파트를 보시면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있고 가능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를 해서 동영상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모델을 쓰게 되면 지금 이것도 모르고 알파 1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OLS를 통해서 추론을 해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했고, 자, 두 번째로는 자, XT를 지금 AR1 모형인데 그걸 MA로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AR1이고 그 다음에 XT-1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전개가 되고 그러면 XT-2가 나올 것이 그것은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전개가 돼서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아주 먼 과거로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작은 수가 될 겁니다. 언제 알파가 알파 1이 1보다 작게 된 경우에 t가 엄청나게 큰 수로가 되면 이거 전부 다 0으로 가겠죠. 이것은 0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내가 아주 먼 옛날부터 GDP가 성장을 했을 텐데 그 초기 값을 모르더라도 별로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뭐 시기열이 충분하다면 왜? 그냥 알파 1이 아주 큰 수로 승수가 돼서 0으로 수렴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초기 값을 0으로 두고 시작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평균적으로 이게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GDP 성장률을 구해 보면 이런 식의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x의 t가 1.5고 그 다음에 0.4에 x의 t-1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초기의 성장률이 일단 주어지면 자, x의 0이 만약에 1.5로 주어지게 되면 0이죠. 왜냐면 이건 없으니까 이제 그죠? 그럼 1.5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수의 성장률은 얼마씩 곱해집니까? 0.4만큼 계속 곱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x의 t 플러스 4의 평균을 뺀 것은 x의 t에서 뮤를 뺀 것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지나요? 0.4만큼을 곱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걸 몇 번 해야 되나요? 4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값이고 자 만약에 이번 기수에 관측된 GDP 성장률이 3%다.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건 4기수만큼 더 나갔을 때 GDP 성장률을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일단 요거 먼저 계산을 하면 자 그러면 초기 값이 초기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쳤을 때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 infinite geometric series에 대한 합을 구하면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기 값이 주어지고 몇 배수만큼이 구해질지 하게 되면 그걸 영원히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얼마가 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은 1.5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등비가 곱해지는 레이시 0.4이기 때문에 자 1.5가 초기 값이고 1-r인데 r이 0.4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2.5% 평균 2.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해서 뮤 값을 추론을 했습니다. 는 2.5. 자 그렇게 되면 AR1 모형을 쓰고 그 다음에 평균이 2.5% 정도 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4기수가 4 period ahead의 prediction은 어떻게 되냐면 통상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4기수 이후의 프레딕션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평균값은 2.5로 우리가 추론을 했으니까 그것을 빼고 그 다음에 이번 기수를 알면 이제 4기수를 추론을 한 거죠. 이번 기수를 만약에 3% 성장했다고 치겠습니다. 최근 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4기수 떨어졌을 때는 2.51%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근데 이건 결국에 우리 추론입니다. 우리 평균값 우리가 여태까지 샘플을 본 거 가지고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맞는지를 선택하려면 모든 통계량은 추정치기 때문에 레인지 안에서 움직입니다. 어떤 상수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4기 수 있다가 2.5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추론을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값이 아니죠. 움직이는데 어떤 95% 정도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줬을 때 이 2.5%가 2.3%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4.5도 될 수가 있겠지만 마이너스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냐를 알아보는 정도를 추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51% 성장할 것이라는 건 당연히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냥 추론치입니다. 2.3이 리얼라이즈 될 수도 있고 1.5가 리얼라이즈 될 수도 있고 4.5가 리얼라이즈 될 수도 있지만 95% 정도의 확률을 부과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 2.3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1.5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까지 과연 떨어질 것이냐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센트럴 리밋 시어렘에서 우리가 진짜 트루 파퓰레이션 파라미터를 구하는 값은 어떤 변수들의 평균, 그러니까 샘플을 보고 어떤 스태티스틱을 정했을 때 거기다가 실제 트루 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 베리언스로 나눠주면 그게 95%일 경우에는 노멀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96을 희산다. 요 레인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것과 요것은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모르죠. 이게 추루 값인데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어떻게 구할지 뮤의 레인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뮤를 한번 레인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돼서 평균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xt에 대한 분포를 아는 건 없지만 xt를 우리가 이게 AR1 리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MA 뭐 무한대나 리프레젠테이션을 바꿔보면 자 2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2의 t는 노말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AR1을 MA 무한대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고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익스펙테이션 0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0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베리언스 구해 볼게요. 베리언스는 그 값에다 익스펙테이션을 뺀 값을 제곱한 겁니다. 이건 0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t의 제곱의 기대값 나머지는 이렇게 되고 익스펙테이션 2의 x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0이니까 두 개 날라가고 이 앞에 것만 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 이렇게 구한 것에다가 여기 구한 것에 각각의 항에다 제곱을 한 것의 익스펙테이션이에요. 여기에 지금 익스펙테이션이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각각은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 여기 있는 앞에 상수들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전부 다 시그마의 제곱이죠. 왜냐하면 2의 t의 익스펙테이션의 제곱은 베리언스의 2의 t고 이건 그냥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무한대로 더하면 이런 식으로 자, 초항의 시그마 제곱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알파의 원의 제곱만큼을 계속 제곱해서 더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값이 뭔가요? x의 t 플러스 4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이거의 베리언스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h 기수만큼 더 나갔을 때의 시기열 값의 베리언스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x보다 h만큼 더 나간 시기열에서 그 평균값을 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왜냐면 이것은 0이니까 그렇게 되면 요 공식을 x의 t 플러스 h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요것을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는 뭐예요? 전차의 제곱이죠. 자, 전차의 제곱하고 알파를 구한 거 알파는 뭔가요? 자, MA1에 있는 코에피션트들입니다. x의 t를 나타낼 때 요 알파의 x의 t-1하고 어쩌고 붙을 때 요 알파의 제곱하고 위에 것들을 h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파를 우리가 아까 0.4로 구했다고 쳤고 잔차를 관측한 값 요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계열을 xt를 0.4에 x의 t-1에 그 다음에 잔차라고 구성을 하는 AR1 모형을 선택했다고 치면 아까 상수를 일단 제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있을 때 이 0.4라고 하게 되고 잔차의
잔차의 분산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니까 x의 t 플러스 1은 0.4에 x의 t에다가 잔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관측할 수 있고 이거 관측할 수 있죠. 그러면 이 t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t가 각각 시계열별로 얼마나 분산이 되는지를 구성을 하면 되고 그것이 7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숫자가 8.3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그 CLT 공식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CLT 공식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이 값은 true, 미는 몰라요. 이건 모르고, 이거 우리가 관측했죠. 이건 뭔가요? x의 t 플러스 4고 우리가 추정한 값, AR 뭐에 의해서? AR 1에 의해서 추정한 값. 그 다음에 샘플 오토 코비런스는 샘플 베리언스는 자 여기 우리가 추정한 요 값에 대한 베리언스는 자 요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8.32. 자, 여기서 나온 값이고. 자, 그렇게 돼서 요것만 남기고 전부 다 정리를 하면 뮤의 4는 자, 지금이 t인데 그다음에 t 플러스 4일 경우에 이 x의 t 플러스 4, 4기수 이후에 GDP 성장률의 진짜 평균은 이 레인지 안에 있을 것이다. 몇 퍼센트의 확신을 가지고 95%. 자,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2.51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4기수 이후에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감안한다면 2.5는 2.5가 평균적으로 나올 텐데 레인지가 마이너스 13%에서 18%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다음 기수 그러니까 4기수 후에 GDP 성장률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만 결정을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마이너스 13도 나올 수 있고 플러스 18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른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정리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 박스 앤 젠킨스의 어프로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MA인지 AR인지 정하고자 한다면 MA인지 AR인지 정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뭐를 보고서 정하면 된다? 예, 오토 코베리언스가 두 스트럭처 사이에 예,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고 MA나 AR 둘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R을 정하거나 MA를 정하게 되면 몇 개의 레그를 쓸지를 정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쓰면 된다? 자, 만약에 자, 여기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을 다 정한 다음에 구하신 다음에는 그것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안에 속해 있을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한 다음에 그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 있으면 0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 밖에 있으면 0이 아니라는 가정을 억셉트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컨피던스 인터벌 밖에 있는 레그만 취하시고 이 경우에는 레그가 2개요. 2개의 레그만 취하고 세 번째 레그는 취하지 않는 것이 옵티멀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